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의 대표 경제 종합 시사 방송 어쨌든 경제 시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여러분의 경제와 투자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주도 우리 시장과 경제를 달군 뜨거운 핫 이슈들 하나씩 집중적으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시장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낼 만큼 호시적 발표가 나와서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게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요. 자, 이 주제 자세히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한동안 가격 하락과 침체를 면치 못했던 비트코인 시장. 자, 최근에 빠르게 반등하면서 어느새 급반등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만 달러를 넘어서고 있는데요. 가상자산의 최근 급등세, 이유 있는 상승인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 내용도 자세하게 조목조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 이슈가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세제 개편에서 주택 공급 문제까지 하나 속 시원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인데요.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 문제 오늘도 시민들의 관심 사안별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지 핫 이슈 분석에 앞서서 오늘 제일 먼저 코너인 엔비디아 실적 내용 분석과 함께 시장 증시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분 스튜디오로 모셨습니다. 이경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경수입니다. 네. 자, 먼저 오늘 코스피 조금 전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1.79% 조금 큰 폭은 아니지만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0.09% 강보합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간단하게 좀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반도체 업종에 자사주 매입이 있는데 그것만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는 딱히 이제 호재가 없었다. 네. 다만 이제 변동성은 상당히 좀 낮아져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자닉스가 빠지게 되면 시장이 꾸준하게 막 빠지면서 모든 종목이 하락하는 그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악순환이 나타났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변동성 장세에서 많이 없어졌고 레버리지 ETF 관련한 그런 이제 약간 좀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없어졌다라는 측면을 저는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어떤 이제 그런 이제 뭐 주가의 급등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이제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 측면에서 건전한 로테이션이 좀 돌고 있는 그런 컨셉으로 저는 오늘 장세를 좀 이해를 했습니다. 예. 네. 자, 오늘 중요한 이슈가 케빈 허시 취임 이후에 첫 잭슨 홀 미팅이 이제 미국 현지 시간 특히 이제 미국 연준 의장 케빈 허시 강연이 28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밤 11시에 이제 진행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케빈 허시 강연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념해서 우리가 보면 참고가 될 수 있지 좀 포인트를 짚어주시죠. 글쎄요, 그 시장 참여자들은 이제 케빈 워시의 어떤 뭐 매파적인 거냐, 아니면 뭐 비둘적인 거냐, 그리고 극단적인 어떤 그런 컨셉의 연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좀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컨셉으로는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케빈 워시의 어떤 그런 컨셉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봐야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본인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지금 이제 CPI라든지 뭐 CPI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이제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보다는 막 엄청나게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존의 어떤 컨센서스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런 측면 한편으로는 또 이런 모습들이 좀 의문스럽게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물가가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 완화된다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서 좀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을 시장 참여들은 조금 긍정적이고 그리고 이런 PC 발표 이후에 케빈 허시가 물론 이제 너무 이 기대 심리가 있다라고 한다면 케빈 허시 약간 좀 정치적인 것 같습니다. 말을 좀 상당히 좀 아끼고 전반적인 이제 포워드 가이던스를 주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인색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캐릭터로 자리를 잡을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우려를 소폭 라는 컨셉으로 요 정도 언급하면서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제할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얘기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재무부와의 어떤 협업이 있을 것이냐. 재무부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바이백을 좀 하고 전반적으로 이 국채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연준도 이 재무부나
트럼프 정부를 좀 돕는 컨셉, 우리도 지금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발맞춰서 전반적인 뭐 연준의 어떤 지급 준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이 국채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미국이 부채가 많고 전반적인 어떤 미국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이렇게 이제 국채 금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채권 가격이 쌈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이 팔리지 않는 이런 상황을 갖다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이걸 해결할 것이다. 이런 것들까지도 얘기할 수 있을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컨셉과 재무부와의 어떤 그 협업을 얘기하는 것은 약 상반된 컨셉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적절히 얘기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그런 측면의 발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잭슨홀 미팅 뭐 상당히 저는 뭐 흥미로울 것 같기는 하지만 이게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상당히 좀 자극적인 맛으로 좀 이렇게 우리가 비춰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증시의 악재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을 보이고 있다는 거, 이 점을 들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금방 말씀하신 대로 미국 재무부는 좀 금리 상승 억제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미국 국채 금리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십니까? 일단은 물가는 좀 지속적으로 좀 계속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지금 뭐 미국의 어떤 국채라든지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글로벌 다른 국가 대비해서 AI 투자 관련한 어떤 그런 이제 임팩트가 경기 성장률로 좀 이어지면서 미국 경기는 다른 국가 대비해서도 상당히 좀 성과가 좀 성장이 좀 잘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물가라는 것은 각 기업들, 각 국가의 그런 이제 성장을 반영을 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뭐 재무부나 정부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국채를 이제 바이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장기차를 우리가 사주고 단기채에 판다 이런 컨셉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 돈을 TGA 잔고를 활용해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요거 자체가 재무부 측면에서의 양적 완화, QE라는 얘기를 우리가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우리가 침체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뭐 미국의 신뢰도가 조금 훼손이 됐다라는 측면, 국채 금리 올라가는 건 물론 문제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자극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유동성이 좀 풀리게 되는 것이고 지금 이제 높아진 AI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유동성 측면에서의 우려를 더 커질 수가 있다는 측면에서는 물가는 지속적으로 상승 압박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뭐 잭슨 미팅도 그렇고 재무부 베센트 장관의 어떤 입을 계속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높아가는 그런 물가를 정부라든지 연준이 어떻게 통제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약간 좀 신박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들도 여러 가지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 기존의 어떤 그 지식들이라든지 그런 시장의 어떤 파급력을 다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저는 정부라든지 연준이 협업을 해서 이런 높아지는 그 물가에 대한 어떤 그 문제의식을 좀 가지고 이거를 좀 통제하려고 하는 컨셉이 돼서 억지로 좀 물가를 좀 눌리면서 시장의 어떤 충격을 좀 최소화하는 컨셉으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럼 금방 이제 물가 인상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 우리 이 연구원께서는 미국의 물가 인상, 정부의 노력이나 뭐 연준이 조금 뭐 어떤 발표를 지혜롭게 해서 좀 잡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중간 선거가 얼마 남지가 않았고 이 물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미국 성장 측면의 어떤 뭐 큰 부담이다. 미국 경기가 물가 때문에 잡힌다라는 컨셉보다는 새로운 이제 AI 사이클 측면에서 새로운 상승 동력 안에서 결국은 이제 선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서민들 입장에서 물가에 대한 수준도 상당히 좀 중요하고 그 반대 진영, 정부의 반대 진영은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담이 있다. 그리고 약간 그 반대 침에 있는 연준 이사들이라든지 연준 의원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담감을 계속 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과거의 어떤 뭐 쿡 이사처럼 이렇게 뭐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본인들의 어떤 그런 이제 본인들의 어떤 부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제하면서 이런 좀 이제 약간 좀 립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물가를 좀 최대한 통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통해서 물가를 낮췄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정부라든지 연준은 계속해서 그런 노력을 할 것이고 재무부는 계속해서 연준을 케빈 워시를 계속 압박을 할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바이백이라든지 치즈의 장고를 쓰면서 금리를 낮추려고 하는데 너가 저기 잭슨 홀 미팅에서 인플레이션 과하다. 지금 뭐 금리를 계속 인상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그 정치적인 뭐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좀 약간 완화시킬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오히려 저는 반대로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3월 달에 부각시켰던 것이 이 물가에 대한 어떤 기고 효과를 만들어서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미국 안에서 생각하는 물가 지수보다는 YY 수치가 조금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저는 시간을 좀 벌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정부의 역할 그리고 지금 높아진 기고 효과, 역기저 효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가가 조금 상당 부분 통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 주에 큰 이슈가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아니겠습니까?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와서 시장은 좀 안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자, 내용을 보면 그런데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이 92%에 달하는 걸로 나와서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것이 아니냐. 뭐 AI 버블로는 좀 잠재운 것 같긴 한데 지나친 매출 의존도 그 리스크가 또 다른 또 악재로 작용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데이터 센터 매출 비중은 계속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 센터의 카테고리로 묶은 걸 보면 요거는 그냥 AI 관련한 거를 다 이제 데이터 센터로 묶은 것 같고요. 그 외에 뭐가 있느냐, 뭐 게이밍이라든지 뭐 이제 여타 그 IT 장비들 이런 쪽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AI 매출 이렇게 좀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결국은 AI 데이터 센터를 갖다가 구축하는데 그 필요한 핵심적인 GPU라든지 뭐 CPU라든지 메모리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공급을 하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의 매출 비중이 높아진다는 것은 필연적이다. 그리고 본인들은 이것이 핵심적인 AI 사이클에 본인들의 어떤 그 성장 동력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매출 비중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요 엔비디아 실적 측면에서가 이제 상당히 좀 중요했던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반적으로 AI라는 그 생태계가 지금 뭐 구축이 되고 있는 거냐. 뭐 HBM 이렇게 이제 활용을 하는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뭐 샌디스크 이런 쪽만 돈을 벌고 뭐 엔비디아만 돈을 벌고 나머지 소프트웨어는 계속해서 적자가 계속 심해지면서 캐시플로우가 이제 고갈이 되면서 전반적인 AI 사이클이 어떻게 되냐. 이게 상당히 좀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AI 생태계를 확인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잭슨 CEO가 얘기를 했죠. 소프트웨어가 지금부터 돈을 벌기 시작을 했다. 그런 측면으로 많이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발언의 내용은 약간 정치적일 수도 있죠. 지금 뭐 여러 가지 금융의 허브 측면으로 금융 대부업처럼 약간 이제 AI의 어떤 그런 이제 자금을 좀 빌려주고 일부 지분 투자도 해주고 일부 받아야 될 돈을 갖다가 안 받고 이걸 이연시키는 매출 채권이 좀 늘어나게 되는 그런 측면으로도 해석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가장 AI의 사이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젠슨 CEO께서 그런 식으로 이제 AI 전체적인 어떤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성과 그리고 오픈웨이트에 대한 어떤 기업에 대한 성과 이런 것들이 이제 흑자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부분은 시장 참여들의 안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여러 가지 경쟁자가 많이 생겨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맨날 GP 마진 얘기하는데 GP 마진 75%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냐. 근데 결국은 유지를 시켰고 GP 마진이 유지가 됐다는 것은 다른 경쟁자 대비해서 계속해서 압도적인 지위를 얻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전후로 해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어떤 AI 생태계가 좀 계속 좀 잘 굴러갈 것이다. 본인들도 돈을 하드웨어 측면에서도 돈을 잘 벌지만 소프트웨어
진영들도 돈을 잘 벌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측면과 그 안에서의 뭐 TPU라든지 뭐 할라피뇨라든지 여러 가지의 엔비디아를 견제를 하고 엔비디아도 결국은 칩을 판매를 하고 GPU를 판매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원가를 해지하고자 하는 글로벌 이제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런 이제 본인들의 해치 전략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이제 화두가 됐지만 엔비디아는 GPU를 GPU 마진을 좀 유지를 하면서 그런 경쟁적인 어떤 그런 점유율 측면에서 아직은 게임이 안 된다. 우리는 계속해서 AI 생태계가 성장하는 만큼 우리가 계속해서 수익성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전적인 생태계, 본인들의 어떤 점유율 이런 측면 두 가지가 모두 다 만족이 된 실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내년에 대한 어떤 그 가이던스도 기존의 매출 증가율 40%에서 내년 뭐 70%까지 이렇게 좀 가이던스 상향 조정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 70%도 원래 100% 이상 돼야 되는데 공급이 안 돼서 이렇게 됐다라는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그런 것들을 보면서 상당히 좀 이제 약간 좀 이렇게 주주들을 설득하는 컨셉과 전반적인 탑다운이라든지 버텀업을 좀 이제 아우르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저는 감명을 받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엔비디아 실적을 볼 때 한국 반도체 쪽에는 어떻게 실적으로 연결될지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 반도체 측면에서는 이제 뭐가 되든 좋다. 지금 뭐 젠슨왕 CEO에서 지금 핵심적인 거는 앞으로 이제 너무 클로즈드 모델, 그러니까 오픈 AI라든지 엔트로픽 관련한 그런 매출에 대한 어떤 데이터 센터의 구축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백로그라든지 추가 수주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시장 측면에서 다 아는 부분이고 이 오픈웨이트 측면에서 약간 매출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그거에 대한 가이던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엔비디아의 핵심 성장 동력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오픈웨이트라는 것은 이 소버린 AI라든지 기업들이 이제 본인들의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보안 등의 어떤 그런 이슈를 통해서 본인들이 GPU를 사다가 본인들이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서 보안적인 어떤 그런 이제 AI를 돌리는 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의 어떤 이 오픈 AI와의 협력 이런 것들이 저는 핵심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로즈 모델, 오픈웨이트 모델 이 두 가지가 같이 성장을 하고 이 오픈웨이트 모델은 결국 에이지 시대의 핵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컨셉이 커지게 되면 다시 또 GPU의 판매가 늘어나게 되는 거고 판매사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사가 더 늘어나는 컨셉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반도체의 어떤 수요는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반도체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감은 저희가 뭐 엔비디아가 사실은 반도체의 핵심적인 고객입니다.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면 반도체도 상당히 좀 잘 나오는 그런 컨셉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반도체의 어떤 성장성 측면에서 많이 확인이 됐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긍정적인 이제 전망을 해주고 계신데 다음 주 이제 9월 증시 시작되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짧게 한 20초 정도 어떻게 보시는지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상승세가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뭐 한 2, 3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자사주 매입을 실시를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변동성이 크게 완화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단일 종목 ETF에 어떤 자금이 막 들어간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상반기에 우리 시장에 상당히 좀 큰 기여를 했던 개인들이 지수 관련한 ETF 그것도 레버리지가 아닌 그냥 정방향의 1배짜리 레버리지를 1배짜리 ETF를 갖다가 많이 매수를 하고 있다는 측면은 좀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전반적으로 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가는 어떤 그런 이제 머니 무브 이런 것들은 하반기에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그리고 상반기 대비해서 지금 변동성이 많이 완화됐다는 부분도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반기만큼 그렇게 강하게 상승하는 컨셉보다는 시장과 어떤 균형을 맞추면서 약간 이제 그 기존에 소외가 됐던 종목군들도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의 컨셉으로 지수가 좀 우상향 곡선을 좀 그리는 컨셉 그렇지만 완만한 그런 컨셉으로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배당을 많이 할 텐데요.
하반기에는 사실은 이제 실적도 중요하지만 이런 배당 상당히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챙기시면서 안정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투자를 하신다면 긍정적인 성과를 얻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경수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수석 연구원과 함께 엔비디아 실적 발표 내용 그리고 향후 증시 전망까지 자세하게 살펴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지금 최근 들어서 심심치 않게 빠르게 급등하고 있는 비트코인 시장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가상자산 시장 분석 전문가이신 조동현 Undefined Labs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비트코인 시장이 올 초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락 장세 보이고 상당히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맞습니다. 반도체 주식만 계속 살펴보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갑자기 반등을 하면서 8만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상승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23% 이제 상승하면서 많은 투자자들 분들의 좀 관심을 좀 모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오랫동안 이제 반감기를 기점으로 해서 사이클 성격을 많이 띄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클 같은 경우는 20년도 6월부터 22년도 이제 5월까지 그리고 23년도 10월부터 그다음에 25년 10월까지 상승장과 하락장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요. 사실 이 사이클대로라고 하면은 올해 10월부터 이제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고 다시 28년이 되기 전까지 이렇게 천천히 상승하는 모습을 모두 이제 전문가들이 기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에서 재무부가 이제 미국 어떤 재정 적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장기 금리를 조금 개입하겠다. 장기금리 억제를 위해서 좀 개입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결국에는 이런 국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고 또 달러 약세로 좀 전환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가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금처럼 어떤 해지 자산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보기 위해 포트폴리오에 조금씩 담으면서 비트코인이 이제 급상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반증하는 것은 가장 대표적으로 미국 시장에 있는 비트코인 ETF 흐름만 보도 알 수 있습니다.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ETF에서 순 유출이 계속 이어져 왔었습니다. 근데 한 주 만에 3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이 ETF를 통해서 들어왔고 이 자금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매수세로 작용하면서 비트코인의 이제 급등을 야기했던 것입니다. 네. 자, 저희가 화면으로 아까 차트 보여드렸는데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이 아주 그냥 급반등한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자, 상승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 트럼프의 클래리티 법안 처리 촉구가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런 견해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클래리티 법안이라는 게 뭔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쉽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참고될 것 같습니다. 이 크립토 시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의 성격의 시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15%에 해당하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85%를 책임지고 있는 이런 어떤 코인 시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는 지니어스 법안으로 인해서 사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들이 어떤 것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직도 미국에서 85%에 해당하는 코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명확성 규제라고 해서 SEC 혹은 CFTC가 이 코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또 어떤 법규를 적용할지를 정해주는 법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존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SEC가 이 코인에 대해서 증권법 잣대로 굉장히 규제를 해왔었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것은 증권이 아니라 상품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SEC가 갖고 있었던 권한을 CFTC
SEC로 옮기면서 조금 시장을 활성화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클래리티 법안 자체 안을 조금 살펴보면은 결국 미국 주식 투자자들처럼 결국 어떤 회사가 지켜야 될 의무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 내부자들이 어떤 공시해야 되는 요건들, 그다음에 고위관직자들이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에서는 이게 증권인지 상품인지 구분할 수 없으니까 클래리티 법안을 통해서 상품으로 해석하고 결국 증권법을 적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 좀 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명확성이 생기고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뭐 안정화되는 뭐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앞으로 시장 내에서 전개될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예측을 해주시면 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 이제 9월 15일에 심의 표결이 있습니다. 심의 표결이라고 함은 상원에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야당과 여당이 논의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표결이라 보시면 돼요. 만약에 60표를 확보하게 되면은 일주일 후에 결국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고, 심도 있는 논의에서 결국 법안의 문구가 수정됨으로써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완성될 수 있습니다. 근데 단 문제는 뭐냐면 9월 15일부터 3주 동안 모든 어떤 문구를 수정할 수 있을지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회의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클래리티 법안이 이제 9월 15일에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클래리티 법안이 만약 통과하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 내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한테 굉장히 큰 호재가 됩니다. 지금까지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이게 명확한 규제가 없다 보니까 SEC가 자꾸 태클을 걸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없어진다는 뜻은 자유롭게 어떻게 보면 기술을 더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다 보니까 결국 이더리움 생태계가 확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또 더 나아가서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완성이 되면 스테이블 코인을 규정하는 지니어스 법안, 그다음에 나머지 85% 코인에 대한 어떤 규제, 클래리티 법안, 이 두 법안이 시너지를 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 시장에 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투자자로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른 자산까지 동반 상승하는 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비트코인이 갑자기 급등했기 때문에 왜 급등했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지금 풀어드리는 그런 질문 또 답변을 듣고 있는 건데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클래리티 법안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또 여쭈면요. 자, 입법부에서 이게 법안이 무산될 경우 행정부 차원에서 더 강행해서 규제를 만들고 뭐 더 투명화하는 그 법안을 내겠다. 이렇게 지금 미국 정부가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입법이 못한 걸 그러면 행정해야겠다. 이렇게 강하게 지금 입장을 표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서 호재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는 건지, 앞으로 미국의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 거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클래리티 법안 같은 경우는 8월 10일까지 통과가 될 것이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했습니다. 네. 근데 뜻대로 되지 않았죠. 그래서 상원이 이제 휴회를 이제 시작을 했고 9월 15일에 이제 복귀를 해서 클래리티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주라는 짧은 시간 안에 하나의 법안의 문구를 수정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도 사실 표결 이후 4주 동안 논의를 통해서 사실 통과를 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3주라는 시간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이번 어떤 연도에는 통과를 하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어떤 하락이 굉장히 이제 깊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클래리티 법안 통과 안 되면 다른 코인들 하락하는 거 아니야? 이런 와중 속에서 SEC와 이제 CFTC가 서로 협력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크립토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클래리티 법안에 담겨 있는 주요 골자를 이게 법안은 아니지만 그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할 동안은 이대로 가이드라인만 따르게 되면은 증권법을 적용하지 않고 기존의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됐을 때랑 동일한 효과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고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클래리티 법안이 자초가 되더라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집권할 때까지는 사실 크립토 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뭐냐면 결국에 정권 바뀔 때마다 이 기준은 달라질 것이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나중에 더 혼선만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좀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그 법안 통과가 이제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호재로 작용하는 게 코인이라는 게 변동성이 심하다 보니까 단기 국채 이제 연동시켜서 스테이블 코인 확대 정책도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것도 호재로 작용했다 이렇게 입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고 호재로 작동하는지 또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에 사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많이들 나왔어요. 결국에는 미국 재무부가 이제 TGA 잔고를 활용해서 장기 금리를 바이백하고 그에 따라서 장기 금리가 이제 소폭 하락하기도 했었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TGA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는 단기채를 계속 발행해야 되는데 이걸 사줄 사람이 시장에 누구냐 이게 가장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장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이 단기채 수요자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은 1달러를 추종하는 하나의 코인인데 이 코인을 뒷받침하는 자산이 바로 미국의 단기 채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확장이 되고 성장을 하게 되면은 더 많은 자금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환되고 그럼 변환되는 그 현금으로 단기채를 계속 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계속적으로 좀 성장시키려고 하는 좀 노력이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서클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는데 그 상승 배경에도 이런 어떤 논리들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제 거래소들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도 조금씩 사용되는 모습이 보이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 미국이 어떤 단기 국채에 대한 수요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을 시장을 이제 크게 만들어 준다면 스테이블 코인은 우리가 곧 현실에서도 자주 보게 될 자산으로 좀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 증시에도 안 좋지만 뭐 코인 쪽에도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채 금리를 정부가 막 잡으려고 애쓰다 보니까 그것도 지금 코인 시장의 호재로 작용하는데 장기적으로 강달러를 좀 안정화시키고 국채 금리도 좀 안정화시키면 코인 쪽에도 이제 호재로 작용할 거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전체적인 흐름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이 매크로 영향을 사실 이 크립토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가상화폐 시장이 사실 금융시장과 별도 시장이었는데 이번 연도부터 이게 하나의 시장으로서 계속 취급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는 달러에 대한 어떤 의구심이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를 이제 키웠고 또 미국의 어떤 재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또 활용하는 모습을 보면서 결국 금융시장과 이 크립토 시장, 가상화폐 시장이 하나로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들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급상승하면서 투자자들분들께서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아지셨어요. 근데 지금 상승 자체가 앞으로도 지속될 거냐는 조금 지켜봐야 될 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선물 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제 펀딩비라고 하는 개념인데 지금 상승할 거라고 베팅한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 어떤 비용이 10% 가까이 상승하고 있어요. 10%가 넘게 되면은 단기 과열이라고 표현하는데 지금 비트코인 자체는 약간 단기 과열 국면에서 조금씩 조정을 받지 않을까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나 이번 상승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은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일단 비트코인 장기 전망은 좀 밝게 보셨는데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할 것으로 보시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 어떤 걸 유의하면 될지 간단하게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이제 이더리움이라고 하는 어떤 기타 자산이 상승폭을 더 키웠었습니다. 비트코인이 20, 30% 올릴 때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0%가 상승했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이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에 좀 관심을 또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코인을 발행하는 사람이 누군지 그리고 발행하는 사람이 이 전체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제외하고는 사실 이렇게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고 어떤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코인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트코인에 관심을 가지시더라도 사실 이더리움 정도만 관심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상승장을 이끌 주체는 개인들이 아니라 기관들입니다. 결국에는 미국 ETF에 상장되어 있는 알트코인을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어떤 매수가 될 만한 코인은 사실 이더리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관심을 기울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비트코인 등 최근 급등세를 보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드렸습니다. 자, 조동현 Undefined Labs 대표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경제 2부 초대석 시간입니다. 자, 2부 오늘 초대석에는 세제 개편에서 주택 공급까지 자, 국내 부동산 시장이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지 자세하게 또 진단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도움 말씀 위해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부가 세제 개편 발표하고 나서 뭐 네. 여론이 좀 좋지 않다. 여당의 또 견의도 있었고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보완을 해서 특히 이제 일가구 비거주 일가구 네, 세제에 네, 대한 걸 네. 좀 손보겠다는 예. 그런 입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세제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 입장 이런 상황 네.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재검토 입장인데 재검토의 방향이 좀 다르죠, 저는. 더 네, 강화해야 된다니까. 예, 이제 이번에 개편안의 특징은 좀 약했다. 네. 그리고 너무 복잡해졌다. 네. 그리고 구멍을 많이 내놨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과거에는 1주택자는 봐주고 다주택자들은 네. 중과하고 이런 어떤 네. 그런 세제가 그런 기조였거든요. 네. 보유세도 봐주고 양도세도 많이 봐주고 1주택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일어났었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개편안은 거주하느냐 비거주하느냐를 구분으로 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차등을 둔 거는 35억 이상이냐 35억 미만이냐. 네. 35억 이상은 종부세를 강화하고 35억 미만은 오히려 감면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차등 구조를 또 두 개를 만든 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세제는 심플해야 되거든요. 네. 예, 납세자가 바로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 하나 자료를 가져왔는데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네. 어디에 요 빨간색은 지금 보유세, 종부세가 올라간 데고요. 네. 파란색은 지금 종부세가 감면된 데예요. 내려갈 걸로 예상되는 예, 지금 예상- 개편한 대로 적용했을 경우 적용했을 경우 이제 감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도 더 많이 주어지는 데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저 파란색은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데죠,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제 색깔은 그냥 그대로인 데인데,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전세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네. 들어가서 사면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이제 비거주자들은 거주하려고 하니 네. 그럼 기존의 세입자를 또 내보내야 하는 문제가 네. 생겨요. 그러면 네. 전세 문제가 생기고. 네.
굉장히 시장을 왜곡하면서 강화한 것도 아니고 또 감면한 것도 많고 예, 이런 좀 애매모호한 개편안이 나왔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개편안은 일단 당초안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가 강화되는 네네, 그렇죠. 과거보다 예. 이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이제 예외 조항들을 또 만들다 보니까 네네네. 좀 복잡해진 측면이 있었는데 네. 직장이나 뭐 부모 봉양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여론이 좀 들끓었고 예, 그래서 예. 좀 다시 또 보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럼 우리 소장님께서는 네네. 어떻게 하면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 건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거주, 비거주의 구분을 나눌 필요가 없다. 거주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지, 네. 다주택을 할지, 1주택을 할지는 네. 본인이 선택하게 만드는 게 제일 좋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가액 중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한 채인데 그게 얼마다, 내가 여러 채인데 그것이 다 합치면 얼마다라고 하는 가액 중심으로 세제, 보유세가 개편이 되는 게 좋고, 그리고 양도세가 있잖아요. 양도세는 이제 팔 때 내는 거잖아요. 양도 네. 차익이 생겼을 때 네. 내는 건데, 1주택 거주자에게는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네. 예, 그렇게 하면은 1주택자들은 또 다른 데 이사해야 되니까 많이 올랐으면 이사를 반영해 줘야 되니까 그러면 좀 혜택을 주는 거로. 네. 이렇게 간편하게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보유세를 강화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은 예, 이게 기대 수익률을 떨어뜨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책 수단이기 때문에 오히려 보유세를 후퇴시키는 감면된 대상이 굉장히 많고 네. 강화된 데는 또 불만이고 네. 이게 이제 거주 비거주를 구분하게 되면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냐, 끊임없이 이제 사례가 나와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비업무용 토지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왜 쓰지도 않는 땅을 왜 사업에서 이용도 안 하는데 땅을 가지고 있으려고 하느냐, 투기용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네. 그래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해서는 중과하는 지금 제도가 들어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비업무용 토지도 일부는 이런 거는 업무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는 업무용으로 봐줘야 되는 거냐 아니야? 라고 하는 사례를 끊임없이 늘리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구분하지 않고 강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야 시장도 왜곡시키지 않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이제 남기업 소장님은 뭐 비거주, 거주 이걸 구분하지 말고 예. 주택 수로 그다음에 예. 이제 가격으로 아니 주택 수는 말고 주택 수도 가액? 합쳐서 네. 예, 가액으로 기준으로. 가액으로 단일하게 해서 그렇죠. 그게 그렇게 왜냐- 해서 전체적으로 예. 보유세를 강화하는 강화하는 것이 지금 필요할 그러니까 때다. 심플하게 하지만 보유세는 강화하는 예. 그래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세금에 대한 거를 조금 무겁게 물리는 예, 그렇죠. 그런 방향으로 일단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잘 알려져 있다시피 보유세 실효세율이라는 게 있어요. 실질 부담률이 다른 나라의 한 3분의 1, 5분의 1, 선진국의 3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보유세를 또 갑자기 강화할 수는 없어요. 그걸 뭐 갑자기 두 배 내라, 세 배 내라 일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서서히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 이게 보유세라고 하는 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면 이 가격이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라고 하는 건 좋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좋은 위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회가 만들어낸 거예요. 교통 인프라, 문화 인프라 이런 게 이제 많이 제공이 되면 그 가격이 비싼 건데 혜택에 대한 부담을 해라라고 하는 게 보유세예요. 네. 근데 지금 혜택과 부담의 그 격차가 너무 크고 이 격차가 미래에도 계속 발생할 거라고 예상되니까 양도 차익이 커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격차를 좀 줄이자. 그럼 양도 차익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에서는 오히려 비거주자에게 혜택 주는 거를 줄이겠다고 하니 정부 여당에서는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냐, 이런 것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니냐, 비거주도 결국에는 세제 혜택을 기존에 했던 것처럼 줘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후퇴하는 방향으로 지금 민주당이 접근하고 있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남 소장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또 이 연구소와 또 소장님의 견해가 있는데 네네. 그 참고로 전해드리는 거고요. 이데일리의 이제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반대편의 또 의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그분들을 또 대신해서 질문을 네. 드리면서 또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네.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남 소장님은 평상시에 네. 그 집값 잡는 이런 문제에서 단순하게 주택 공급 문제보다는 네. 불로소득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예, 그렇죠. 금방 말씀하신 대로 네네. 그런 방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특히 서울 네네. 집값의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견해를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1차적인 원인은 투기적 수요에 있다. 더 많은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기대하고 더 많은 그 수요, 이제 그걸 이제 투기적 가수요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번 제가 가져온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거 보면은 8월 3주하고 4주하고 지금 세제 개편안이 나온 이후에 이 각 구별로 경기도 수도권 일대 각 구별로 주택가격 변동률을 지금 해놨어요. 네. 근데 이제 가운데 보면 파란색이 있잖아요. 네. 지금 강남의 초고가 주택은 이 보유세가 종부세가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강화하고 비거주하는 사람에게는 더 강화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양도소득세 혜택도 줄였어요. 네. 이러니까 지금 파란색으로 변한다는 거는 가격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떨어진 게 아닙니다. 네. 예, 기대되는 수익률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투기적으로 보유한 사람들이 이제 던진 거거든요. 매물이 증가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죠. 그래서 지금 공급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화지한 말씀처럼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투기적 수요를 좀 줄여나가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 투기적 수요는 그대로 두면서 공급을 늘리게 되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남 소장님 같은 경우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보유세 강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갖고 계시고 점진적 또, 강화. 다른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국의 보유세가 결코 낮지 않다. 네, 종부세까지 포함하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나중에 저희가 시간을 다시 한번 마련해서 예, 또 이제 감론을박 좀 토론을 하면 네, 재밌을 것 다른 같다. 분하고 또 토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번 다시 예. 오늘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요. 자, 다음번에 다시 한번 나오셔서 예. 토론을 네, 가열찬 네, 토론을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공급 문제 진단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서울시하고 지금 국토부하고 역시 감론을박을 지금 벌이고 있는데 예. 자, 용산공원 지금 서울시는 양보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죠. 대안으로 지금 탄천에 예. 13,000채를 그쪽에 짓자. 예, 요거는 예. 조금 견해가 모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이런 네. 상황은 또 어떻게 보십니까? 탄천이냐 용산이냐 이건 도시 계획 그 시각에서 이제 결정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저는 용산이 더 나은 것 같아요. 탄천보다는. 왜냐하면 용산은 이제 광화문도 가깝고 강남도 가깝고 그다음에 여의도도 가깝단 말이죠. 굉장히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이고 네. 그리고 국공유지 땅이고 그리고 용산 공원에다가 전부 밀어내고 거기다 모두 주택을 넣겠다는 건 아니거든요. 일부를 넣겠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적으로 좀 공급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세훈 시장이 이거는 좀 양보를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고요. 탄천에도 공급할 수는 있죠. 물론 공급할 수는 있는데 저는 서울에 이렇게 주택을 무지막지하게 계속 공급하는 게 나라 전체적으로 좋은 건지 네. 그거는 좀 의문이에요. 네. 주택 공급은 부족하다는 거 인정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디에 이렇게 지어야 됩니까? 용산이 좋다. 그렇죠. 용산이 좋고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여러 가지 국공유지 땅이 있는데 거기에 열심히 짓고 특히 공급을 할 때 중요한 거는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저렴성이 되게 계속 유지되고 그다음에 주거비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좀 많이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주거가 안정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예.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은 그 대책 보면 공급의 활성화를 위해서 PF 보증도 좀 완화하고 네네네. 그 이주자 대출도 좀 완화하는 예, 예. 그런 안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또 집값 불안 우려를 제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가계 대출 증가율을 1.5%에서 3%로 올려서 약 30조 원의 대출이 더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이주 대출도 증가시키고 네. 그리고 이제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성도 좀 늘리기 때문에 네. 이것이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되게 좀 불안한 요인으로 왜냐하면은 지금 반도체 특수로 인해서 유동성이 지금 밀려오고 있거든요. 네. 수출 대금도 오죠. 또 성과급이 5, 6억씩 매년마다 성과급을 받는 사람들이 5만에서 10만 사이가 생기면 수요가 그만큼 또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또 인위적으로 또 부채 그 가계부채도 증가시키게 되면 이게 굉장히 투기 수요가 막 상골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건 좀 네.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 네. 싶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서민들이 그 집에 대한 걱정 없이 예. 사는 게 필요할 텐데요. 예.
끝으로 시간이 지금 다 돼가지고 네네. 짧게 한 30초 정도만 어떻게 신뢰를 회복하면서 전월세 시장 좀 안정화시킬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주 비거주 관계없이 이렇게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지금 토어제라고 있잖아요. 토어제. 네네.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사람만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토어제의 네. 특징인데요. 토어제를 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월세를 가격을 올리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월세를 하려면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고 또 비아파트도 좀 공급을 열심히 해서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기업 토지플러스 자유연구소 소장님과 함께 우리 부동산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살펴드렸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쨌든 경제는 진짜 경제 소식, 유익한 정보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고요. 평안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 변함없이 진짜 경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